네, 최대한 좀 파이프라인을 많이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최대한 수익화를 시키고.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10년차 전시해설가 도슨트 한희주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간략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술관에서 전시해설을 담당하고 있는 전시해설가 도슨트 한이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큐레이터랑 도슨트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네, 그쵸. 저도 약간 도슨트라는 직업이 생소하기도 하고 그래서 도슨트라는 직업은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큐레이터랑 도슨트는 일단 다른 개념인데, 저는 사실 도슨트라는 걸 한마디로 소개할 때는 약간 미술관의 소개팅 주선자? 라고 소개를 하거든요. 말하자면 작품이랑 보러 오는 관람객들을 소개팅 주선을 이렇게 해주는 거죠, 매칭을. 소개팅 하듯이. 네네. 약간 작품과 관람객 사이에 대화를 일어나게 해주기도 하고,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도슨트의 역할입니다. 근데 큐레이터는 일단 전시를 가면 전시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 전시를 기획하고 말하자면 총감독의 역할을 하고 있고, 도슨트는 만들어진 전시를 관람객에게 말 그대로 또 해설을 해주는 해설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약간 작품과 관객 간의 징검다리 맞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좋은 해설의 해설은 무엇인가라고 하면, 약간 작품, 그리고 큐레이터, 그리고 보러 오는 관람객들 사이의 거리를 이렇게 좁혀나가는 역할이 좋은 해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도슨트라는 일을 시작하게 되신 계기가 있나요? 원래 미술 좀 좋아하셨나요? 원래도 어렸을 때 사실 좋아했던 거 맞아요.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 영향으로 네. 거의 서울 시내 모든 미술관들을 시즌별로 매일매일 다녔던 것 같고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술관을 많이 가다 보니까 그림을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나도 그런 그림 그리고 싶다. 그리고 싶다. 네네네. 그래서 어렸을 때는 그림 그리는 화가가 되고 싶다고 어머니도 되게 그 길을 응원을 하셨고, 그래서 미대 입시를 실기를 꽤 오랫동안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실기를 하기도 했는데, 전 사실 미술을 좋아했는데 그리다 보니까, 그리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 그림이 보이잖아요. 네. 나중에 깨달은 사실이에요. 나한테는 재능이 없구나. 네, 나한테는 그림 그리는 재능은 없구나라는 거를 좀 나중에 깨달아서, 내가 그림으로는 못 먹고 살겠다 해서, 그럼 그림 안 그리고 미술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해서 찾았던 길 중 하나가 사실 도슨트는 아니고 큐레이터였어요. 처음에는. 네, 왜냐면 10년 전에는 도슨트가 이게 직업이라는 개념이 아직도 사실 딱 자리 잡고 있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큐레이터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거기 큐레이터가 되는데 약간 스펙이 되지 않을까 해서 시작했던 게 도슨트 자원봉사를 처음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도슨트의 길로 이제 접어드시게 된 거군요. 네, 그래서 2013년도에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에서 저도 처음 자원봉사 양성 프로그램으로 시작을 해서, 어떻게 보면 봉사부터 시작을 하면 딱 올해가 만으로 10년 차더라고요. 그러면 처음에는 수입이 없으셨나요? 그쵸? 네. 교통비 혹은 아니면 딱 빵원. 자원봉사다 보니까. 네네네. 그러면 지금은 수입이 좀 지금? 어떻게 되시나요? 근데 이게 이제 지금은 사실 저희가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게, 막 미술관에 소속돼서 일을 하거나, 네네. 아니면 뭐 어떤 전시 회사에 소속이 되거나, 뭐 에이전시가 있거나, 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근데 사실 저는 완전히 프리랜서고, 대부분의 프리랜서 전문 도슨트라고 불리는 분들은 그냥 네. 개인으로 움직이고요. 그래서 이게 프리랜서 특성상 오르락내리락 굉장히 심한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딱 그래도 정해진 느낌이라기보다는 어쨌든 프리랜서다 딱 이렇게 뭔가 보니까. 월급을 받는 건 아니니까. 네. 근데 최대한 좀 파이프라인을 많이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최대한 수익화를 시키고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조금 많이 발로 뛰고 있죠. 최대한 몸으로 많이 뛰고 있죠. 몸으로 많이 뛰고 있고, 수익이 그래도 옛날에는 제가 도슨트 하고 싶은 분들한테 좋아하면 할 수는 있는데 함부로 시작하기엔 참 어렵다. 그리고 왜 블루오션이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데, 네네. 블루오션인 이유가 있다. 현실적으로 버티기가 힘든 직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은 왜 엔잡러라는 말이 엄청 유행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전시장에서 제일 대표하는 엔잡러 중에 하나가 도슨트들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딱 미술이라는 공통 분모를 두고 끊임없이 되게 확장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뭐 책이나 강연이나 여러 네, 가지로 맞아요. 뻗어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저도 본업은 전시장에서 해설을 하는 도슨트인데, 그 외에도 요새는 전시장에서 해설하는 시간 말고도 뭐 퇴근하고 강의 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인터뷰 하기도 하고, 뭐 촬영하기도 하고,
라이브 커머스도 하고 이제 감사하게도 출간 제가 와서 책을 집필하기도 하고 해서 최대한 많은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엔잡러가 되면 유지할 수 있는 저도 안정적인 요 기반을 좀 만드는 게 저도 아직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업보다는 부수적인 거에서 이제 그쵸. 얻어갈 수 있는 그쵸, 수입이 좀 그쵸, 더 많겠네요. 그쵸. 그래서 사실은 여전히 약간 도슨트는 좋아해야만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는 약간 요 일을 첫사랑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저한테는. 근데 저한테는 그러니까 절대 놓을 수 없는 첫사랑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럼 주변에서 꼭 친구들이 그래요. 첫사랑은 안 이루어진다고.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네, 하지만 첫사랑을 이루는 걸 보여주겠다라고. 왜냐면 저는 조금 일찍 이 좋아하는 일을 찾았던 것 같아서 처음부터 이 일만 쭉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미술 작품에 대해서는 사실 누구보다 좀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약간 미술 투자에도 좀 네. 관심이 생기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이제 미술 그 시장 자체가 왜 최근에 뭐 2021년도 무렵부터 되게 커져가지고 네. 저도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관심은 가는 것 같은데 아직 제가 뭐 작품을 사거나 뭐 컬렉팅을 아직 하고 있진 않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근데 하고 싶다라는 막연한 꿈? 네, 언젠가는 미술관 하나 지어서 좋은 공간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다. 거기서 많은 것들 여기 공간 너무 좋잖아요. 네. 이렇게 좋은 공간 꾸며서 더 많은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막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슨트님이 보시기에 네. 미술품 투자에 대한 네. 장점이랑 단점을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되게 어려운 질문이죠.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왜냐면 어쨌든 저도 그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저도 이제 한 발짝 떨어져서 어떻게 보면 저도 그냥 일반 대중의 시선에서 보면 장점과 단점이 명확하죠. 뭐 장점이라고 하면 이제 최근에 막 이슈가 되는 것처럼 뭐 주식 그 이상의 어마어마한 이렇게 수익률을 낼 수 있다라고 많이 이제 또 부풀려져서 기사도 많이 쏟아졌던 것 같고. 근데 하지만 또 단점 중에 하나는 이게 작품가라는 게 예상할 수가 없고 예측하는 게 참 어려운 요소다 보니까 이렇게 폭락할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 저는 작품을 뭔가 가치로 보는 것도 좋지만 그냥 좋아하는 마음으로 약간 소장하는 그 마음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작가를 응원하고 이 작품을 좋아하고 이 마음이 기본이 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좋은 말씀이시네요. 네. 그럼 혹시 참여했던 전시 중에서 네. 가장 기억에 남는다든지 아니면 유명했던 작가나 작품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유명했던 작가는 사실 워낙 뭐 많죠. 왜냐면 저는 주로 상업전시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막 인상파 화가들 아니면 뭐 야수파 막 해서 교과서에 나오는 화가들 있잖아요. 그래서 뭐 모네 전시도 했었고 뭐 툴루즈 로트렉도 했었고 뭐 세잔 작품도 했었고 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전시는 앙리 마티스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마티스도 교과서에 항상 나오는 야수파 거장이잖아요. 근데 마티스는 사실 국내에는 원화가 들어오긴 너무 힘들어요. 유화 작품이 들어오긴 너무 힘들어서 대부분은 판화나 이렇게 책 시리즈가 들어오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에서도 전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즈 아티스트 북이 전시 중인데 보통 저희가 생각했을 땐 판화고 책이고 하면 별로 안 비쌀 것 같잖아요. 네. 근데 그 재즈 아트북이 한 권에 한 6, 7억? 정도. 한 권에요? 네네네. 아티스트가 생전에 직접 찍은 오리지널 북은 한 6, 7억 정도 하는 작품도 있고 근데 아직 놀라시면 안 돼요. 아직. 네네. 아직 놀라시면 안 돼요. 6, 7억. 그리고 제가 이제 올 상반기에 제일 뭐랄까 마음을 많이 쏟아서 했던 네네. 전시가 한국미술 전시였어요. 그 한국 근현대 미술전이었는데 소마미술관에서 이중섭 황소 전시를 했었고 그게 엄청 실제 유명하잖아요. 원작이 왔었고 이제 가격을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중요하죠. 약간 이중섭의 황소는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한 30억에서 40억 사이 정도에 낙찰이 이제 됐죠. 감도 안 오네요, 사실. 30억, 40억. 뭐 조금 더 뛰어보면 제가 2020년도인가 장미셸 바스키아 전시를 했었거든요. 거리미술, 낙서 그래피티 아티스트인데 네. 그 추정가가 2천억 원. 2천억 원이요? 네, 근데 추정가랑 아직 시장에 나온 건 아니고 추정하기로 그 정도 금액일 것이다. 시장에 나왔을 때는 이런 작품들도 있었어요. 그럼 보통 작가가 생전일 때가 더 가치가 높은가요? 아니면 그 이후가 더 아무래도 높은가요? 그 이후가 더 높죠. 아무래도. 네, 더 이상 작품이 안 나오고. 그러면 가장 네. 직접 보셨던 작품 중에 가장 이제 비쌌던 작품은 뭐가 있어요? 가장 비쌌던 작품이요? 네. 직접 봤던 작품 중에요? 네네. 오, 사실 네.
해외도 사실 나가니까. 그쵸, 그쵸. 네. 뭐 루브르 해외 나갔을 때는. 그쵸, 루브르에서도 모나리자 보고, 아, 진짜 실망스럽다. 실망하셨나요? 네, 아, 사람 구경하러 왔나? 막 이런 생각이기도 하고. 하긴. 아, 모나리자는 저 멀리 있고, 다가갈 수 없고. 모나리자. 모나리자는 얼마 정도인가요? 진짜 천문학적인 금액이지 않을까요? 그쵸, 정말 그쵸? 천문학적인 금액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네네네네. 돈이 많다고 맞아요. 해서 네. 그 모든 작품을 그쵸. 다 살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럼 구매할 수 네. 있는 작품이랑 그렇지 않은 작품을 그런 기준이 있나요? 그러니까 기준이라기보다는 작품가가 어쨌든 시장에 나와야 형성이 되거든요. 네네. 근데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그 모나리자 얘기가 나와서 네네네. 모나리자는 루브르에서 절대 시장에 내놓을 리가 그렇겠죠. 없잖아요. 네네. 약간 국보급의 네네. 물론 그들의 것은 아니고 이탈리아의 것이지만 그래서 이렇게 미술관을 대표하는 소장품들은 시장에 나오질 않기 때문에 거의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아예 없죠. 기회조차. 그래서 대부분은 개인 소장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오거나 혹은 때로는 미술관에 있는 것들이 시장에 나오기도 해요. 근데 어찌되었건 저희가 구매를 할 거면 뭐 갤러리에 나오거나 혹은 아트페어에 이렇게 나와야만 작품 구매가 가능한 형태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비해서 좀 확 유명해졌다거나 네. 가치가 높아져서 네. 이제 그런 작품에는 어떤 네. 것들이 있나요? 사실 그런 건 엄청 미술사 네, 전체를 통틀어 보면 너무나 많을 것 같은데 왜냐면 왜 화가들이 생전에 주목받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네. 빈센트 반 고흐도 생전에 뭐 한 점도 유화는 못 팔았다고 하고 드로잉만 팔았다고 하고 하는데 그런 걸 만약에 우리가 알아보는 성구안이 있었다면 지금도 네,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이제 미래의 고흐가 100년 뒤 고흐가 될 누군가가 있겠죠. 그들을 알아보는 성관이 있으면 굉장히 작품가가 뛸 것 같은데 저는 최근에 했던 전시 중에 그 세아미술관의 정물도시전이 있는데 그 전시가 세아미술관 소장품 전시였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세아미술관이 주목하고 있는 작가들 그리고 현대 아트페어 씬에서 되게 핫하게 다뤄진 작가들 소장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조나스 우드라는 작가가 있어요. 이번에 포스터로도 사용이 됐던 작가인데 대표적으로 그 작가가 저도 공부하면서 알게 됐는데 2011년도에 처음 미술시장에 나오거든요. 그때는 얼마 정도 했냐 하면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5천만 원 정도? 근데 지금은 얼마일까요? 30억? 30억. 그래도 통 크게. 아까 30-40억에 크게 하면서 아 이미 아까 2천억도 아까 그, 듣고 네. 이런 게 있어서 지금 숫자에 대한 개념이 살짝 이렇게 약간 천문학적인 단위로 올라갔네요. 약간. 다시 정신을 차리고 생각해보면 돈 많으신 것 같아요. 한 10억? 아 10억. 거의 약간 저희 요새 10만 원 얘기하듯이 10억을 부르고 있는데 조나스 우드가 2011년도에는 어쨌든 한 5천만 원, 6천만 원 선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50억, 60억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10년 사이에 100배. 10년 사이에 100배요? 네, 10년 사이에 100배죠. 와, 그 작품을 10년 전에 알고 알고 있었다면. 있었더라면 5천만 원이면 와우. 그쵸. 그런 되게 드라마틱한 이 작품가라는 게 사실 뭐 누군가가 소장을 하거나 혹은 이제 살아있는 이제 생존 작가들은, 현대 작가들은 어떤 미술관이나 혹은 어떤 기업이랑 크게 콜라보를 하고 어딘가에 비평지에 실리고 이런 행위 자체가 되게 라이징 스타로 평가를 받을 수도 있어서 조나스 우드도 어떻게 보면 요즘 시장에 되게 라이징 스타라고 평가를 받기도 해요. 그러면 네. 이제 작품이 가치가 높아지거나 이렇게 되는 게 화가가 유명해져서인 경우가 대부분인가요? 아니면 다른 요인도 있나요? 뭐 화가가 유명해져서도 있고 이 화가에 대해서 재평가가 조금씩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화가가 전반적인 이 작품에 대한 가격이나 가치가 올라가기도 하고 혹은 소장자의 역할도 커요. 예를 들면 누군가가 이 그림을 소장을 했다더라. 굉장히 유명인이 소장을 하거나 유명인이 이 그림을 되게 주목을 하고 있네. 혹은 유명 미술관에서 이 그림을 소장을 했네. 이런 것에 따라서도 작품 가격은 되게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또 뭐 한국 미술 그림 중에 또 말씀을 드리면 그 박수근 작가님이 있는데 최근까지는 원래 또 최고가였죠. 김한기 작가님, 김한기 화백의 우주가 130억, 2억에 낙찰되기 전까진 박수근 작가님 작품이 가장 최고가였는데요. 그 박수근 작가님 작품이 1960년대에는 뭐 20달러, 50달러 선이었다고요. 그러면 뭐 4, 5만 원 정도였던 거죠. 굉장히 그쵸. 그때에는 사실 한국인들은 거의 작품을 알아보지 않았고요. 참 아이러니하게 굉장히 한국적인 그림인데 그 작품들을 알아보고 소장했던 건 외국인들 그리고 외교관들이 이 특유의 한국 문화에 처음으로 저는 어떻게 보면 관심을 가졌던 게 박수근 작가님 그림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래도 그때 어떻게 보면 20에서 50달러면 큰 돈이 아니죠. 한 그쵸. 4, 5만 원?
지금 다른 네. 액수 듣다가 그거 들으니까 갑자기 현실적으로 갑자기 네. 나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이 생각이 막 네. 들기도 하죠. 그런데 박수근 작가님 작품이 이제 재단이 있어요. 그 재단에서 전시를 제대로 기획을 하고 하면서 실제로 그 전시를 기점으로 막 3-4배씩 하룻밤 만에 작품가가 뛰기도 하고, 그러니까 1960년대에는 $20에서 $50였는데 지금은 박수근 작가님 최고가 그 빨래터라는 작품이거든요. 네. 물론 가장 최고가긴 하지만 45억에 짜리 됐습니다. 이게 급 상승을 하나 보네요. 그렇죠. 어떤 큰 전시에 대해서도 이게 터닝 포인트가 되기도 하고, 되게 미술 작품가는 주식도 그렇지만 예상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 그렇군요. 같아요. 뭔가 그런 작품을 알아볼 수 있는 네. 그런 안목을 기르려면 뭐가 있을까를 여쭤보고 싶었는데 저도 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네요. 네, 저도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미술관이나 전시회라는 단어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거나 그렇게 친숙하지 않게 네.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좀 더 즐기면서 친숙하게 음. 느끼면서 볼 수 있는 그런 팁 같은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딱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여전히 약간 많은 어쨌든 관람객 분들도 많이 만나니까 뵈면 그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미술 하면 뭔가 되게 어렵고 네. 미술관 하면 넘어야 되는 벽이나 이렇게 둔턱이 되게 높은 것 같다라고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는 일단 그런 약간 두려움이랄까? 아니면 뭔가 꼭 내가 알고 봐야 하는 그런 마음의 짐을 좀 내려놓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예시를 들어드리는 게 제가 이제 강의 오신 분들이나 아니면 전시장에 오시는 관람객 분들한테 꼭 여쭤봐요. 조금 친분이 있는 분들에게 혹시 미술 좋아하세요? 이러면 제가 인터뷰하기 전에도 여쭤봤잖아요. 네. 미술 좋아하시냐고? 그러면 약간 머뭇머뭇하시면서 그러니까 막 좋아한다고 그쵸. 말하기에 뭔가 아는 게 뭔가 없는 것 같고 맞아, 딱 이러세요. 딱 저한테도 전시는 많이 보는데 약간 좀 잘 몰라요. 네. 어려워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럼 제가 질문을 바꿔요. 음악 좋아하세요 혹시? 음악은 또 느낌이 다르네요. 음악은 바로 좋아하죠 라고 말할 것 같아요. 그렇죠. 다 이렇게 서영님처럼 다 이렇게 음악 좋아해요 라고 해주시고, 오. 그리고 음악 좋아하세요 라고 여쭤보면 또 한 문장 더 저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저는 발라드 좋아해요. 장르요? 네, 아니면 저는 어떤 가수 좋아해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가수나 이렇게 음. 음악 장르를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미술 전시를 보는 것도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약간 나의 취향을 알아가는 거죠. 결국 나를 알아가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음악 들을 때 MP3 너무 옛날 사람 같다. MP3 너무 옛날 사람 같았죠. 유튜브 뮤직 뭐 이런데 그 자주 듣는 이렇게 플레이리스트가 네네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림 플레이리스트를 만드는 거예요. 약간 네. 내 마음에 드는. 그러니까 오. 어떤 미술관에 가건 혹은 어떤 전시에 가면 뭐 어떤 이유에서든 좀 기억에 남는 작품들이 있거든요. 좋아서 혹은 뭐 싫어서. 그런 기억에 남는 작품들을 하나씩 차곡차곡 정리를 내 마음속에 저장 이렇게 좀 해보는 거죠. 약간 마음속에 네네네네네네. 컬렉터처럼. 네네. 그래서 이렇게 플레이리스트를 만들다 보면 내 취향이 보여요. 오. 내가 어떤 시각적으로는 어떤 그림들을 좋아하는구나. 아니면 어떤 화가들을 좀 좋아하는구나 해서 그냥 나를 알아가고 나의 취향을 알아가는 느낌으로 전시를 관람을 하면 조금 부담감이 덜하지 않을까? 내가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좋을 것 좋은 같아요. 팁이네요. 약간 네. 미술관이라고 하면 왠지 좀 교양이 있어야 할 것 네네네. 같고 왠지 뭔가 이렇게 지식도 백 많을 것 걸치고 같고. 이렇게 맞아요, 힐 신고 맞아요. 가야 될 것 같고. 근데 사실 미술관은 운동화가 최고예요. 많이 돌아다녀야 되는데. 맞네요. 좀 편하게 이제 네, 그럼요. 음악 고르듯이 작품 네네. 내가 좋아하는 작품 골라보겠다 그럼요. 이런 왜냐면 느낌으로 오래 걸어다녀야 돼요, 미술관 전시 볼 맞네요. 때. 그래서 물론 저는 해설할 때 제가 키가 너무 작아서 꼭 힐을 신고 하는데 사실 저는 딱 해설할 때만 힐 갈아 신고 바로 운동화 신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미술관은 네, 운동화. 무조건 운동화. 네, 무조건 운동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도슨트 일을 네. 거의 10년 동안 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 네. 그리고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 어떤 게 있을까요? 힘들었던 건 사실 거의 힘들다는 생각을 많이 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전 정말 첫사랑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마음으로. 네네네. 진짜 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계속 끝없는 짝사랑을 해왔던 것 같은데 근데 그래도 어찌되었건 힘들었던 건 좀 현실적인 문제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처음에는 저도 자원봉사로 시작을 했고 중간에는 공백기도 있었고 사실 중간엔 저희가 지금도 일을 하는 형태는 전시 기간마다 뭐 3-4개월 계약직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딱 그 전시를 가지고 와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전시도 시즌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겨울, 가을 시즌, 겨울이나 여름 시즌을 놓쳐버리면 전시가 없는 거죠.
그 기간 동안에는. 그쵸.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는 이미 전업으로 또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또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너무 해설이 하고 싶어서 그냥 자원봉사 다시 지원해서 무급으로 해설을 하기도 하고, 이게 계속 근데 반복이 되니까, 아, 이게 현실적으로 결국에는 이걸로 내가 먹고 살긴 참 어렵겠다. 그래서 다른 부업이라도 시작을 해야 되나? 이게 본업인데?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했을 때가 어쨌든 가장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럴 때가. 네, 힘들었던 순간들도 사실은 많은데 저는 대체로 대부분이 다 행복했던 기억들이고요. 왜냐면 너무 좋아하는 마음으로 하다 보니. 약간 저는 때로는 이제 도슨트가 제가 소개팅 주선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이런 마음을 임하거든요. 어떤 전시를 하면 그 전시 화가를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다 입덕을 시키겠다. 어필해가지고. 네네네. 왜냐면 저는 그 전시를 공부를 하면서 너무 많은 것들을 3개월, 4개월 내내 계속 그 사람만 생각하고 그 작품만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나만 좋아할 수 없는데, 다른 사람들도 다 좋아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약간 입덕을 시켜야겠다 했을 때 정말 약간 3, 40분 만의 시간으로 전시 끝나고 이 화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알아보고 이 사람 그림이 이렇게 좋았나? 그리고 이 사람 그림이 다른 건 뭐가 있지? 이 화가를 정말로 사랑해주는 순간, 그리고 그 약간 초롱초롱한 사랑에 빠진 눈을 볼 때 가장 뿌듯하고 좀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답을 좀 찾으신 건가요? 지금은요, 지금도 여전히 찾아 나가고 있는데, 왜냐면 저는 도슨트가 요즘은 참 많은 분들이 미술관에 오셨을 때 도슨트 시간에 딱 찾아주시기도 하고, 되게 많은 분들이 여기저기 찾아주시잖아요. 너무 감사한데, 여전히 직업화가 되고 있는 과도기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아직 안착이 될 거면 훨씬 더 좀 먼 길이 남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까 그 프리랜서 도슨트 분들이 거의 10명 그쵸. 내외로 네네. 있다고. 국내에서 아무래도 대부분의 도슨트 분들은 기관이나 미술관에서 자원봉사 형태로, 재능기부 형태로 해설을 해주시는데, 이렇게 저처럼 프리랜서로 전업 도슨트라고 하시는 분들은 10명 내외인 것 같아요. 그만큼 아직은 생존하기 참 어려운 직업. 블루오션이지만 그만큼. 네. 근데 하지만 저는 요즘은 충분히 경쟁력 있는 직업이고 도전해볼 만한 직업이라고 저는 많이 생각을 하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마음만 있다면 충분히 도전해보시길 응원을 늘 합니다. 왜냐면 저는 사실 질문 안 해주셨지만 말씀해주세요. 네, 저의 막연한 꿈 중에 하나는 이 도슨트에 더 많은 분들이 쉽게 도전하고 이 도슨트를 통해서 더 많은 관람객분들이 미술을 조금 더 쉽고 또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뭐랄까 문화가 더 커졌으면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저는 조금 제가 발판을 마련하고 좀 시장을 만드는 개념에서 좀 매니지먼트사나 아니면 사업체를 운영을 해서 그런 시장을 또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도전하려는 분들에게 제가 멀지 않은 미래에 이런 사업체를 꼭 만들 예정이니까요. 저랑 함께 해주시게. 네, 꼭 함께 내 동료가 되라. 네, 잘 듣고 계시죠? 도슨트를 꿈꾸시는 분들. 환영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한희준 도슨트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